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1990년대 한국 리얼리즘 소설,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5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선, 윤용수, 김소진, 공선옥, 한창훈. 이름만 들어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중요한 작가들이죠. 이분들 작품을 통해서 그 90년대라는 시간, 참 많은 것이 빨개 변했던 그 시대를 관통했던 개인적인 기억들,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집합적인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나고 또 때로는 부딪혔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작가분들이 80년대의 그 뜨거웠던 사회운동 분위기나 어떤 계급적인 시선 이런 걸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어지는 면이 있죠. 네, 근데 90년대는 또 사회 풍경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 달라진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흔들리고 변화하는지 그걸 정말 섬세하게 포착해냈어요. 섬세함. 네, 80년대식의 어떤 거대한 인형구호 이런 것보다는 뭐랄까 아파트 주민들이나 변두리 소시민들, 심지어는 건달이나 불황아처럼 예전에는 그냥 민중 이렇게 하나로 묶이기 좀 애매했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거죠. 아, 훨씬 더 미시적인 시선이군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90년대 한국 사회의 그 속살을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가, 이선 작가부터 만나볼까요? 1953년생이시고 87년에 등단하셨고 90년에 기억의 장례로 오늘의 작가상도 받으셨고요. 네, 이분은 특히 아파트촌이라는 공간, 그 안에 풍속도를 아주 세밀하되 때로는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려내는데 타고나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그냥 아파트 풍경을 그린다가 아니라 그 급격하게 늘어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새로 생겨나는 그 중산층들, 그리고 원래 살던 하층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미묘한 그런 거. 네, 그 미묘한 계층적인 거리감, 이걸 정말 날카롭게 잡아낸다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박완서 작가의 로얄박스나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럼요. 유명하죠. 네, 그런 작품들하고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선 작가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 전체를 주로 경제적인 관점, 뭐 동문제 이걸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랬죠. 그걸 어려운 말로 총체성이라고 하는데 이선 작가는 그보다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나 욕망들이 그냥 공존하는 모습, 이걸 전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막 계급 투쟁?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활에 밀착된 갈등이랄까요? 그렇죠. 아파트라는 그 닫힌 공간하고 바깥 세상이라는 열린 공간 사이의 어떤 생활 방식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거죠. 대표작 중에 티타임을 위하여 이거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그 행촌 아파트 연작 중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주인공이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아, 나도 이제 좀 사는구나. 약간 신분 상승했다고 혼자 뿌듯해하는데 그래서 떡을 돌렸는데 이웃들이 영 시큰둥하니까 괜히 막 초라해지고 아, 그 장면. 네. 적이거나 아니면 남 시선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그런 모습에 주인공이 충격받고 창피하는 거. 아, 그 장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작품이 딱 그걸 보여주거든요. 중산층이 되고 싶어서 안다라는 마음. 어쩌면 뭐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을 법한 그런 속물적인 욕망, 허영심. 네. 또 남들 따라하려는 심리 같은 거. 그리고 그 화려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어떤 공허함. 이걸 아주 그냥 날카롭게 포착해내죠. 이야.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사건 하나로 인물의 그 복잡한 속마음을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게 이 작가의 정말 대단한 점이죠. 네. 특히 초반에는 계속 긴장감이 쌓이다가 마지막에 탁 하고 터트리는 그 반전 구조. 이건 진짜 아이러니 그 자체예요. 그렇죠. 읽다 보면 이거 혹시 내 얘긴가? 하고 뜨끔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하하, 뜨끔하다는 말씀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작가로 넘어가 볼까요? 윤영수 작가입니다. 이분은 앞서 이선 작가와는 또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 평범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희망이나 따뜻함을 발견하려는 그런 시선이 느껴진다, 이런 평이 있고요. 특히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뭐 백화점 회전문이라던가 도서관, 구내식당, 장례식장 같은 아주 일상적인 공간들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 군상을 보여준다고요? 네, 맞아요. 윤영수 작가는 공간을 통해서 인물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능해요.
대표작 착한 사람 문성현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아, 네, 그 작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문성현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다루잖아요. 195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가족들의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도 그가 겪는 내면의 고통들이 있거든요. 어떤 고통들이죠? 뭐 예를 들면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 또 세상을 향한 원망, 심지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나 자살 시도까지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정말 꾸밈없이 아주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그렇군요. 사실 과거 한국 소설에서는 장애가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랄까, 시대적인 아픔이나 민족 전체의 순환 같은 걸 상징하는 장치로요. 아, 네, 그렇죠. 강경애 작가의 지하촌이나 하근찬 작가의 순환이대 같은 작품들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착한 사람 문성현은 장애 그 자체를,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한 개인의 삶의 문제로 정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장애를 어떤 상징으로 그냥 소비해버리는 대신에 장애를 가진 개인의 그 존엄성,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가족 간의 사랑, 또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겸허함 같은 거. 인간 내면의 아주 깊은 곳을 탐구하는 거죠. 음. 물론 일각에서는 문성현이나 그 가족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착하게만 그려져서 약간 동화나 심화처럼 느껴진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해요. 아, 그런 비판도 있군요. 네. 실제로 작가의 다른 소설집 사랑하라 희망 없이에 나오는 가족들은 거의 뭐 파탄지경이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이죠. 하하, 그러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이 소설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문체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객관적이거든요. 약간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네. 그래서 독자들이 쉽게 감상에 빠져서 막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고 이런 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문세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거나 잊고 사는 어떤 순수함 혹은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이상적으로 보이는 인물 설정이 오히려 독자와의 거리를 만들어서 다른 차원의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해석이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분이죠. 1997년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작가 김소진입니다. 91년에 쥐잡기로 등단해서 활동 기간은 짧았지만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네, 그쵸. 정말 아까운 작가죠. 이분의 작품 세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역시 아버지 찾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뒤에 나올 공선옥 작가가 어머니를 통해서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김수진 작가는 단연코 아버지를 통해 90년대 문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아버지가 뭐 이문열 작가의 영웅시대에 나오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선 영웅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전혀 다르죠. 오히려 그 반대죠. 전쟁이나 분단 같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 상처받고 그냥 무력하게 살아온 하층민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의미를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아버지상, 부성성이라고 하죠. 그걸 오히려 해체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등단작 쥐잡기의 아버지가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포로 출신으로 남한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내한테 맨날 구박받으면서도 찍소리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 작가 스스로도 내 모든 소설은 아버지께 바치는 제문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미움, 애증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화해해가는 그 과정이 작품 아주 깊숙이 녹아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 말고도 또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던데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거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네, 그렇죠. 1991년에 시위 중에 안타깝게 사망한 대학생 고 김기정 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시위대 내부의 갈등을 다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90년대 사회운동이 겪었던 어떤 변화와 고민을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어요. 80년대처럼 싸워야 할 명확한 독재 권력, 이런 게 딱 사라지고 난 뒤에 운동 진영 내부에서 약간 방향을 잃고 성찰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였죠. 소설 속에서 보면 대학생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대책위는 좀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바풀떼기라고 불리는 도시 빈민들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거친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죠. 네. 근데 이 대책위가 그 바풀떼기들의 방식을 단세포적인 복수 심리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결국엔 배제해버려요. 아,
여기서 작가가 뭘 보여주냐면 겉으로는 열린 사회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그 모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조차 기존의 권력 구조를 닮아갈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자기 비판을 담아낸 거죠. 이야, 정말 날카롭네요. 네, 그래서 철학자 칼 포퍼의 그 유명한 책 제목을 그대로 빌려온 것도 바로 이런 아이러니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소진 작가 문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토속어나 사투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쓴다 이런 평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꾸며낸 듯하다, 학습된 느낌이 난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요. 문체에 대한 평가는 뭐 워낙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진 작가의 언어가 그가 그려내는 인물들, 특히 이제 고향을 잃고 도시 변두리를 떠도는 그런 뿌리 뽑힌 사람들의 정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쥐잡기에 나오는 그 자칭 밤무대 악사 브루스 박 있잖아요. 그 사람의 능글맞은 말투나 아니면 주인공 어머니가 아버지나 아들한테 막 퍼붓는 그 거친 입담 같은 거 정말 귀에 들이는 것처럼 생생하거든요. 아, 네네. 물론 뭐 송기숙 작가나 이문구 작가 같은 선배들이 보여준 그런 깊은 향토색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김소진은 그 나름대로 도시화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허기짐 이런 것들을 그들의 언어로 아주 잘 표현해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김소진 작가 작품 중에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라는 단편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재개발 지역이었던 미아리 산동네에서의 기억을 다룬 작품이라던데 네. 주인공이 눈 속에 묻혀있던 김치 항아리, 짠지 단지죠. 그걸 실수로 깨트리고 당황해서 눈사람 안에 숨기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상징적이에요. 깨진 항아리를 숨겨놓은 그 눈사람은 뭐랄까 덮어두고 싶은 기억, 제대로 마주하거나 처리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폐허가 된 그 동네 빈집에 찾아가서 깨진 항아리에 똥을 누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파괴된 기억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한 아주 강렬하고 충격적인 표현이죠. 네, 듣기만 해도 강렬하네요.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상처와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공간이 개인에게 남기는 그런 상흔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김소진 작가, 짧은 생애였지만 정말 깊고 아픈 세계를 남겼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작가입니다. 공손옥 작가로 넘어가 볼게요. 1963년생이시고 이분은 크게 두 가지 경험이 작품 세계의 뿌리가 된다고 하죠. 1980년 5월 광주 경험, 그리고 가난한 어미로서의 삶.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작가 본인의 삶도 대학 중퇴, 버스 안내양, 구로공단 미싱사, 또 이혼 같은 순탄치 않은 이력들이 작품에 많이 녹아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공손욱 작가에게 광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기억으로 작동하고요.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미로서의 그 고단한 삶은 현재 진행형의 시간으로 작용하면서 작품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네. 등장인물들 보면 대부분 가난한 여성들이고 남정들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굉장히 무력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광주의 상처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통받고 있죠. 작가는 이들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의미가 뭘까 계속 묻고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그 의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중편 소설 씨앗불은 5.18 시민군 출신 남성 오휘준의 고통을 다루고 있죠. 네, 5.18 귀신에 물렸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주변 동료들도 분신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작품이 90년대에 꽤 유행했던 이른바 후일담 문학과는 결이 좀 다르다고 평가받던데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해요. 문학평론가 김윤식 선생님이 이름 붙인 그 후일담 문학이라는 건 주로 80년대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이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어떤 좌절감이나 방향 상실, 뭐 새로운 길 찾기 이런 것들을 다뤘거든요. 공지영 작가의 고등어 같은 작품이 딱 그렇죠. 아, 네, 고등어. 하지만 공손옥의 작품은 그런 운동권 출신 지식인이 아니라 도시의 밑바닥 인생들, 예를 들면 뭐 일용직 노동자나 떠돌이 같은 사람들,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 5.18 이후의 삶을 그리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되묻는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에게는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것, 즉 정주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씨앗불 마지막에 위준이가 죽은 동지가 남긴 씨앗불,
즉 희망이죠. 그걸 이어받아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거나 딸아이를 꼭 끌어안는 장면. 이게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의지, 그 희망의 불씨를 상징하는 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작품 목마른 계절은 광주를 배경으로 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다들 홀로 아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아주 처절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운동가요 부르고 하는 모습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바로 그 기묘함 속에 핵심이 있다고 봐요. 이들의 불행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근원이 소설 후반부에 미스조라는 인물의 자살을 통해서 밝혀지거든요. 아, 시민군이었던 애인이 감옥에서 나와서 오래 앓다가 결국 죽자 삶의 의지를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작품 속에서 현순 씨가 역사는 컷이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정말 그 말처럼 5.18이라는 역사의 상처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삶을 붙들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 속 인물들이 계속 겪는 두통이나 갈증 같은 병리적인 징후들. 이게 단순히 사는 게 고단해서가 아니라 광주 트라우마, 즉 외상성 장애와 연결된 현재 진행형의 아픔을 드러내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깊은 해석이네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는 제목부터가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아이들을 보호소 같은 시설에 맡기고 서울 공장에서 일하는 나라는 엄마가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밤기차를 타고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죠. 근데 그 기차 안에서 남자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자기 몸을 새털처럼 가볍게 한다. 이런 묘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순옥 작가가 그리는 어머니 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상화된 모성, 영어로 마더후드라고 하죠.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네. 대신에 아이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그 실제적이고 고되고 지난한 어머니 노릇, 이건 머더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질긴 생명력을 그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아, 머더후드가 아니라 머더링. 네, 기존의 가부장제를 대변하거나 이상화된 어머니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어머니를 한국 문학에 보여준 거죠. 이런 시선은 작가가 정말 철저하게 하층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남성 인물에 대한 시선도 좀 이중적인데 같은 하층민 남성,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엄마에 나오는 털북숭이 같은 인물에게는 어떤 연민을 느끼지만 위선적인 지식인 남성들, 예를 들어 씨앗불에 나오는 검은 테 안경 쓴 남자나 위선적인 운동권 출신 이섭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정말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작품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작가네요. 한창원 작가입니다. 1963년생이시고 1992년에 등단하셨고요. 이분은 특히 그 생생한 사투리, 또 농어촌 생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토속적인 언어, 또 하층 사회의 속어 같은 것들을 아주 맛깔나게 구사해서 서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여기서 민중이 아니라 서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살펴본 공선옥 작가나 김소진 작가처럼 어떤 계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직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좀 남아있는 농촌이나 어촌 공동체 특유의 생활의 감각, 그리고 그 안에 갈등까지도 다 끌어안는 어떤 생활의 힘 같은 것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생활의 힘 표현이 좋네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라는 작품을 보면 그 특징이 정말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처럼 막 심각한 내적 갈등이나 고통 이런 것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쓱 넘겨버리는 그런 유머가 돋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땅 주인인 음암댁하고 셋방살이하는 지은내 사이의 갈등도 보면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가움, 섭섭함 그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그 힘든 삶을 같이 견뎌온 동지 같은 느낌마저 들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빨래터에서 두 여자가 나누는 대화 정말 걸쭉하고 짓궂고 아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적인 정서나 해악은 작가가 구사하는 그 정말 맛깔스러운 사투리 덕분에 훨씬 더 살아나는 거죠. 고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인물들의 어떤 건강함이 느껴져요. 소설 마지막 장면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음암댁이 예전에 도시에서 여학교 다닐 때 불렀던 추억, 또 도시적인 삶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걸 상징하는 가곡, 목련꽃 그늘 아래서를 부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가사를 홀랑 잊어버리고 옆에서 지은내가 흥얼거리던 뽕짝,
짝을 이어서 부르는 그 장면이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건 음암댁이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뿌리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혹은 허영심 같은 것들을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지은내로 대표되는 그 농촌 안악의 끈질긴 생명력과 자연스러움에 공감하고 동화되는 순간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런 토속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그릴 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해요. 자칫 잘못하면 지은내 같은 특정 인물을 너무 변하지 않는 어떤 원형적인 존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순수한 정신처럼 너무 이상화하거나 신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도 있겠네요. 네, 이건 뭐 토속적인 삶을 다루는 작가들이 늘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가가 인물 자체의 매력보다는 그들 사이의 어떤 관계 맺음, 여기에 좀 더 집중한다면 하층민들의 또 다른 형태의 연대나 유대를 발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90년대 리얼리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 5분의 작품 세계를 쭉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아파트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감정선부터 시작해서 장애를 딛고선 인간의 존엄, 또 역사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강인하면서도 고단했던 어머니들의 삶, 그리고 농어촌 공동체의 웃음과 연대까지, 와, 정말 다양한 삶의 결들을 만날 수 있었네요.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었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작가들은요, 80년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진실,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담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대한 이념이나 어떤 구호에서 좀 벗어나서 90년대라는 그 변화의 시기를 살아갔던 개인들이 역사의 무게와 사회의 모순을 어떻게 자기 몸으로 직접 겪어냈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질감, 온도 이런 것들을 포착해낸 거죠. 네. 거대한 어떤 집합적인 기억이라는 것이 평범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분명 90년대 한국 사회라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듣고 보니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목소리는 없을까?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일상의 리얼리즘은 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볼 문제네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삶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거기서 어떤 희망의 씨앗불을 혹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동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990년대 한국 문학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시기에 우리 문학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오거든요. 나라의 운명 같은 거대한 이야기 대신에 바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가 문학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극적인 변화, 90년대 리얼리즘 소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카메라 렌즈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돼요. 80년대 문학이 사회 전체를 한 프레임에 담으려고 했던 이를테면 광각 렌즈였다면요. 90년대는 한 개인의 내면, 그 미세한 떨림까지 잡아내는 접사 렌즈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광장에 모인 군중의 함성에서 방 안 한 구석 개인의 속삭임으로 문학의 카메라가 그 초점을 완전히 옮긴 겁니다. 맞아요. 80년대의 민중 리얼리즘은 그 시대가 요구했던 문학이었어요. 독재에 맞서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주화도 이뤄지고 경제도 성장하면서 사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선과 악, 아군과 적군 이런 이분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이야기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던 작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그 뜨거웠던 시대의 카메라를 바깥 세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으로 돌릴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분들이 90년대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문학 지도를 그린 설계자들이었습니다. 이선, 공선옥, 윤영수, 김소진, 그리고 한창훈 같은 작가들인데요.
이들은 파편처럼 흩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듯이 끈질기고 세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가들이 가장 먼저 렌즈를 들이댄 곳 중 하나는 바로 계급 문제였습니다. 급격한 근대화와 자본주의의 파도 속에서 새롭게 생겨난 계급 간의 보이지 않는 벽, 그 불안과 단절감을 정말 예리하게 포착해냈죠. 이선 작가의 소설 티타임을 위하여를 보면 이게 정말 실감나게 다가오는데요. 주인공이 꿈에 그리던 중산층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그들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티타임을 준비해요. 그런데 막상 마주한 이웃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고상할 줄 알았는데 실은 속물적이고 공허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러니한 결말을 통해서 작가는 중산층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 또 계급 간의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같은 계급 문제를 다루면서도 작가마다 시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선 작가가 아파트라는 인공적인 공간의 소외와 위선을 그렸다면 한창원 작가는 전이 다른 곳, 바로 시골 마을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된 삶을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동지애, 끈끈한 연대가 존재하거든요. 자, 그리고 90년대 리얼리즘이 파고든 또 하나의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라는 상처죠. 국가 전체가 겪었던 거대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평생 따라다니는 유령이 되는지 그 과정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90년대 작가들의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바로 한국전쟁과 1980년의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거대한 사건들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었어요. 공선옥이나 김소진 같은 작가들의 소설 속 인물들에게는요, 이게 매일매일의 고통으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공선옥 작가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역사는 귀신이다. 정말 그렇죠. 그녀의 소설 속 인물들에게 광주항쟁은 그냥 지나간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발목을 잡는 아주 끈질기고 지독한 개인의 유령, 그 자체였던 거죠. 김소진 작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상처를 파고들었는데요. 이게 기존 문학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전 세대 문학에서 아버지가 종종 영웅처럼 그려졌다면 김소진은 정반대였죠. 그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버린 아버지, 강인한 가장이라는 신화 뒤에 숨겨진 나약한 한 개인으로서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90년대 리얼리즘이 정말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전에는 잘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문학의 한가운데로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단어부터 알아야 해요. 밥풀떼기. 김소진의 소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 나오는 말인데요. 당시 도시 빈민들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당시 민주화운동 내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갈등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김소진은 이 소설을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모두를 위한 세상을 외쳤는가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운동을 이끌던 지식인들이 가장 밑바닥 민중, 즉 밥풀떼기들의 절박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으로 취급하며 배제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열린 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가장 소외된 이들은 껴안지 못하는 그 모순을 정면으로 폭로한 겁니다. 윤영수 작가는 장애를 가진 인물을 통해서 또 다른 주변부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전까지 문학에서 장애가 종종 민족의 순환 같은 거대한 비극의 상징으로 쓰였다면 윤영수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문성현이라는 뇌성마비를 가진 한 인간의 삶,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의 조용한 투쟁과 존엄,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탱하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장애를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경험으로 그려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공선옥 같은 작가들이 어떻게 신화처럼 굳어있던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해체하고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선옥 작가가 정말 날카롭게 구분한 개념이 바로 어머니다움과 어머니 노릇의 차이예요. 어머니다움이라는 건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늘 희생하고 인내하는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 일종의 판타지죠.
반면에 어머니 노릇은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내는 아주 고단하고 치열한 현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공선옥은 바로 이 어머니 노릇이 가진 생명력에 주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선옥 작가 소설에 나오는 엄마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생존을 위해 정말 억척스럽게 세상과 싸우는 싱글맘들이 등장하죠. 이건 순종적이고 희생만 하던 기존의 어머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작가는 바로 이런 파격적인 인물들을 통해 노동계급 여성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발견되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인한 여성성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90년대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한국 문학의 판을 바꿨습니다. 거대한 담론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시선을 옮겼고요. 역사의 거대한 상처를 한 개인의 고통으로 다시 들여다봤죠. 덕분에 우리는 급격하게 변하던 90년대 한국 사회에 훨씬 더 복잡하고 내밀하고 진솔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한 개인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때 오히려 그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더 크고 중요한 진실과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것이 90년대 리얼리즘 문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